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트럼프 감세안의 하원 통과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의 관심이 관세였지만 이번 주에는 관심이 미국의 재정 적자와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는 트럼프 관세안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감세안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재정 적자를 증가시킨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관세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 글로벌 기업의 현황과 경제 지표 및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미국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한 후 상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 1표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의 감세법에 따라 시행되다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 공제 허용, IRA의 단계적 폐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미국의 부채는 3조에서 5조 달러가 증가할 전망이고 재정의 부족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구조에서 국채가 발행되기 이전에 국채를 팔아치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한편 그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 등 친환경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세금 공제를 2029년에 조기 종료할 계획이기 때문인데 특히 법안 통과 후 60일 이내에 착공을 해야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EU가 미국과 관세 관련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새 무역 제한을 준비 중입니다. 새 무역 제한은 비민감 농산물 및 산업재에 대해 양쪽 관세를 점진적으로 0%로 인하하는 단계적 철폐를 포함하고 그리고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제노동권, 환경기준, 경제안보 문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AI 등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과 상호 조달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는데 7월 초까지 합의가 없으면 세율을 복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EU에게 6월 1일부터 곧장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에 SNS를 통해서 그들과의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EU는 매우 다루기 어렵다.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징벌, 비통화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그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은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50%의 관세 위협 발언과 관련해 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내에 협상하기를 희망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협상 내용은 우리가 정한다. 그것은 50%라면서 만약 그들이 공장을 이곳에 짓는다면 관세는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겠다. 그러나 현재로 그것은 6월 1일에 진행될 것이다. 그것이 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조금 완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관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격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전역의 가계 소비를 좌우하는 기업으로 월마트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올리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가 가격 인상의 책임을 관세로 돌리지 말고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마트가 작년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올렸다면서 중국과 월마트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홈디포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홈디포는 관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디포는 전체 제품의 절반 이상이 미국산이고 지난 몇 년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처를 다양해 왔다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도 전체 제품의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겟은 실적 발표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고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인상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는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폭스콘, 대만 정부 그리고 TSMC와 함께 대만 최초의 대형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칩부터 패키징, 서버까지 모두 현지화한다는 전략인데 미국 중심의 AI 팩토링 모델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동시에 AI 주권을 대만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그 젠슨항 CEO는 슈퍼컴퓨터에 탑재되는 NV링크 퓨전과 블랙엘 아키텍처도 공개했는데 NV링크는 CPU 없이도 GPU끼리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엔비디아의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입니다. 젠슨항 CEO가 컴퓨텍스 2025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은 실패했고 피해는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 기업이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면서 만약 미국이 지금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I 산업에서 미국이 선두를 차지하려면 AI 확산 규칙을 폐지한 것처럼 미국의 기술 보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젠슨항 CEO는 또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판매가 금지된 H20을 대체할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심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 지분의 3% 미만을 보유한 주주들이 이사나 임원을 상대로 직무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랙의 트레이드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드인이란 기존 차량을 테슬라에게 넘기고 그 금액을 새로운 차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반납 가격이 65,400달러로 책정되면서 차량 하락폭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초기 구매자가 약 10만 달러의 차량을 구매했는데 1년 만에 가치가 35%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통산적인 그 픽업 트럭의 경우 1년 사이에 약 20%의 가치 하락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카타르에서 열린 그 경제 포럼 화상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반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유럽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하락세였던 테슬라의 매출이 상승세로 반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향후 그 최소 5년간 테슬라의 CEO 자리를 지킬 것이라면서 회사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택시를 텍사스 어스틴에서 먼저 도입할 계획이고 이후에 LA와 샌프란시스코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델 Y 10대로 시작해서 문제가 없으면 1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했고 FSD 언슈퍼바이즈드를 탑재해서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테슬라의 충전소 건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방식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이에 대해 미국이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비아디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비아디는 4월 유럽에서 순수 전기차를 7,231대 등록해서 테슬라의 7,165대를 66대 차이로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아디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월간 판매량으로 추월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테슬라는 이전부터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온 반면에 비아디가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 시점이 2022년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2년여 만에 글로벌 전기차 1위 브랜드인 테슬라를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도 변화와 중국 브랜드의 본격적인 글로벌 약진을 상징하는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디의 성장이 단순한 일회성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 SNS를 통해 오래전에 팀쿡 CEO에게 미국에서 판매할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곳이 아닌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애플은 최소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 서명에서 애플에만 특정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와 미국 기업을 겨냥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상이 더 있을 것이라면서 삼성이나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아마 6월 말에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6월 말까지 그것을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해서 휴대전화에 대한 관세를 내달 말부터 부과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AI를 탑재한 아이폰을 내놓기 위해 알리바바와 제휴에 나서자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대표 IT 기업과 제휴해서 AI 역량을 키워주게 되면 결국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조니 아이브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인 아이오 프로덕츠를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조니 아이브는 아이폰을 개발한 애플의 전 디자이너입니다. 오픈 AI의 이번 인수는 AI 하드웨어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합니다. 애플이 그 대표 디자이너를 영입함으로써 제품을 통한 브랜드 경험 강화의 속도를 내고 2026년 공개될 새로운 디바이스는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월에 기록했던 10만 9천 달러대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에 7만 4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약 한 달 반 만에 50%가 상승했습니다.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가결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 동력을 받았지만 근본 원인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미국 달러 시장이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아마존을 넘어 글로벌 자산 순위 5위에 올랐으며 현 상황에서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NBC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고객이 JP모건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지만 당신이 흡연할 권리는 옹호한다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권리 역시 옹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그동안 비트코인은 유용성이 없다며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취해왔습니다. 구글이 연례 개발자 회의를 개최하고 복잡한 수학 및 코딩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AI 모델인 제미나이 프로 2.5 딥싱크를 소개했습니다. 또 제미나이 2.5가 탑재되면서 완전히 새로워진 대화형 검색 AI 모드를 공개하고 미국의 모든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볼보 자동차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자사의 제미나이를 볼보 차량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로 운전자는 음성으로 차량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AI 모드 검색을 테스트 중이라고 했는데 AI 모드에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가 개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최고 기술 책임자는 멀티 에이전트 시대를 강조하며 애저 AI 파운드리의 역할이 커졌다고 강조했고 코딩 에이전트와 AI 모델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애저 AI 파운드리는 AI 애플리케이션과 에이전트 설계부터 맞춤화, 배포, 그리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고성능 모델과 멀티 에이전트, 보안 운영 도구로 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하는데 xAI나 미스트랄 등도 실모델 애저에서 직접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텔이 네트워크 엣지, 넥스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PC와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리프탄 CEO가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넥스 사업부는 통신상 장비용 칩을 만드는 부서로 인텔의 핵심 중점 분야와 더 이상 연관이 없다는 판단이고 네트워킹 사업 또한 브로드컴 등 경쟁사들이 주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넥스 부문의 작년 매출은 58억 달러입니다. 메타는 미국 정부의 국방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전직 국방 인사들을 대거 영입 중입니다. 특히 저커버그가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가상현실과 AI 모델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마 모델을 군사용으로 개방한 뒤 나온 조치로 메타의 전략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크라켄이 엔비디아나 테슬라와 같은 인기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토큰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크라켄은 앞으로 몇 주 이내에 50개 이상의 종목과 ETF를 토큰화해서 출시할 계획이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거래하도록 할 예정인데 미국 외의 지역에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나이키가 다음 주 가격 인상과 함께 아마존 판매자로의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사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직접 판매를 위해 아마존을 떠난 지 6년 만입니다. 나이키는 2019년에 중간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팔겠다며 아마존에서 철수했지만 이후에 판매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퀄컴이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에 다시 진출합니다. 퀄컴은 엔비디아의 GPU와 연결되는 데이터 센터용 CPU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GPU는 CPU를 함께 결합하는 형태로 작동하는데 CPU는 인텔과 AMD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된 CPU를 개발해서 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 큰 성과가 없었던 데이터 센터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며 최대 46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4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수요가 몰려 조달액이 늘어났습니다. 거래 첫날부터 주가가 한때 18% 넘게 오르며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CATL은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 분야에서 점유율 약 38%를 차지하며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FDA는 별도의 임상 없이는 건강한 어린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고령자나 다양한 질병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인사들에 의해 백신 관련 규제가 강화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어느 정도는 안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CMS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한 감사를 확대합니다. CMS는 미국의 공공의료보험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CMS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운영사인 민간보험사가 과잉 청구, 허위 리스크 분류, 진료 거절 등 부정행위를 했는지 감시하는 것인데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이 환자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풀려 보험금을 더 받는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위해 CMS는 감사 인력을 2,000명으로 증원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 계약을 대상으로 과당 청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스 JP모건 CEO는 시장이 지정학적인 위험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대규모 경기 침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은 신용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점을 관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세의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괜찮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10% 하락했다가 다시 10% 상승했는데 이는 놀라울 정도의 안일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산 가격은 여전히 다소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고 미중 관세 유예로 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관세 수준이 상당히 극단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관세 협상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고 지정학적 위험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10%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연준이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만약 관세가 10% 수준에서 봉합되고 7월 말까지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연준은 하반기 내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행정부가 다시 고율 관세로 복귀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훨씬 커지고 연준의 단기 금리 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일본과 영국에 이어서 3위로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2019년에 중국을 제치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고 중국이 2위였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3월 들어서 3위로 한 단계 하락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3월이면 무역전쟁 전의 수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또 다른 경고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5월 S&P 서비스업과 제조 PMI 예비치가 각각 52.3을 기록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전월의 50.8보다 상승했고 제조 PMI도 전월의 50.1보다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S&P 글로벌은 관세 완화의 영향으로 수치가 개선됐다.
5월 기업 신뢰도가 개선됐으며 내년 전망에 대한 우울함도 다시 개선됐다. 단 7월에 관세가 다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하고 규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 완화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과 목표 등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첨단 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을 7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1%에서 3.0%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6%에서 3.5%로 각각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내수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압박이 커졌고 그래서 인민은행장은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며 금리 인하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봤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